2023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 수력이 14.3%, 태양광이 5.5%, 풍력이 7.8%, 바이오에너지 2.3% 등입니다. 나라별로는 노르웨이가 98%, 독일은 지난 5월 달에 58.4%, 중국은 작년에 37%, 미국은 25%, 일본도 24% 넘어섰는데 한국은 9%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입니다. 이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태양광 발전에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유럽을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 유럽 국가들 가보면 7월, 8월 또는 5, 6, 7, 8 빼고는 항상 비가 오죠. 우중충한 날씨에 해가 또 별로 없어요. 그런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58%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수치를 따질 게 아니라 에너지 안보 등을 이유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우리는 여전히 경제성을 내세우고 있고 그런 얘기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 발전 설비 용량,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을 보면은 태양광이 420기가와트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풍력도 74에서 117기가와트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은 7.9%에서 5.5%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발전의 생각이 저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용어를 동의하지 않는 편인데 핵발전이 어쨌든 세계적으로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핵발전을 수출한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신설 용량 전망에 대해서 IEA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안이 있고 가속안이 있고 이런 안인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태양광 모듈 가격이 2017년 대비 지금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경제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전 세계 투자은행들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 NL, 이베드롤라, 오스테드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급부상한 또 이유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성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증가하고 있지만 석유의 사용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상상이고 이것이 경제성 우선에 둔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가들이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저는 석유 잔존량에 대한 오해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인류는 1조 배럴의 석유를 소비했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피크 오일, 석유가 고갈된다. 그런 말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1990년에 많은 학자들이 지구촌의 석유 잔존량 2조 배럴이다. 그랬었습니다. 당연히 얼마 안 되면 떨어지고 오일이 사라진다. 그로 인해서 그 석유가스 올랐죠. 그런데 그 석유 고갈론을 주장한 것은 바로 석유업체들, 정유업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보다 약 20여 년 지난 2016년에는 지구촌의 석유 잔존량이 5조 2천만 배럴, 8조 배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재래식 석유하고 새로운 석유가 셰일가스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다시 2021년에는 1조 7,300억 배로 줄었습니다. 이건 BP에너지, 그러니까 석유업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유업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정유업체들이 이런 데이터를 믿지 않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이 2022년 기준 전 세계 전력 생산은 석탄이 35.4%로 2008년 40%에서 약 5% 줄었습니다. 천연가스는 20%, 27% 늘었습니다. 수력은 16에서 14.9%로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핵발전은 13%에서 9.2% 줄었습니다. 석유도 6%에서 2.5% 줄었습니다. 석탄 발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차원에서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저는 2017년에, 2012년에 칼럼을 통해서 셰일 오일 혁명으로 역 오일 쇼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저는 가지고 2012년에 발표했던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석유는 40달러로, 배럴당 40달러 폭락을 했죠. 그런 후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해 달라 해서 2017년에 강의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1991년에 소련 붕괴했을 당시에 유가는 배럴당 10달러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석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역오일 쇼크 가능성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 뭐 달러 가치 하락, 석유 수요 왜곡, 석탄 은행상도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셰일 오일 등장을 했고 그건 제가 뭘 그 현장에 가서 본 게 아니고요.
우선 가장 먼저 저에게 그 영감을 주었던 게 엘빈 토플러,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그 주장을 2005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다양한 학자들이 그에 관한 글을 썼었는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당시 저는 그 배경으로 이런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석유 한계 생산 비용, 석유 생산 한계 비용, IMF가 제시한 거예요. 중동 육상 유저는 29달러, 페르 대적병 유저는 43달러, 러시아는 54달러, 캐나다 샌드오일은 74달러, 그리고 미국 셰일 오일은 62달러. 그러니까 당시 석유값이 100달러였기 때문에 62달러의 셰일 오일이 생산을 하더라도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셰일 오일 혁명이 일어났고 셰일 오일 채굴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셰일 오일은 안반에서 빼내는 석유입니다. 그 안반을 수압 파쇄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파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지하수 오염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환경 운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환경 때문에 새롭게 셰일 오일을 채굴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셰일 오일이 지금 석유값이 그나마 70, 80달러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또 재밌는 데이터가 미국의 석유 운반철도가 2008년에 9,500대에서 2013년에 40만 대 늘어났다는 것, 4,000% 이상 늘어났다는 것. 이게 석유로 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로 인해서 2013년에 캐나다에서 퀘벡에서 72대 열차가 폭발해서 47명이 사망하는 사망뿐만 아니라 도시가 폐해자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은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기후 깡패, 기후 악당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죠. 우리는 과소비도 세계적이죠. 저는 항상 환경의 그 경제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기준 9%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 천연가스가 무공해라는 나라입니다. 원래 천연가스는 석탄가스에 비해서 다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추럴 가스라고 말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천연가스라고 그러니까 마치 깨끗한 그 가스인 양 오해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시내버스에 천연가스 버스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죠. 천연가스의 정확한 용어는 메탄가스입니다. 전체 비중의 95%가 메탄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실가스 폐해가 80% 큽니다. 그런데 그걸 여전히 천연가스라고 말하면서 깨끗한 원료다, 에너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또 핵발전이 저는 원자력 발전보다 핵발전을 용어를 쓰는데 안전하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인가 2000 정확히 하는데 유럽에서 EU 텍솜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많은 원전 업체들이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로 분류해달라.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그 EU 텍소노미에 핵발전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완전히 폐기했을 경우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언론들은 단지 EU 텍소노미에 핵발전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만 쓰고 그래서 핵발전이 안전하다라는 논리를 폈죠.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스운 건데 핵발전 전기료가 가장 싼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핵발전 전기료 비용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쌉니다. 재생에너지가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그냥 언론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런가 보다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당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2008년인가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IMF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전 세계 OECD 국가 10% 이산화탄소 저감을 했는데 한국은 그 기간 동안 2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 성장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또 하나 전기요금이 가장 싼 OECD 국가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지금 먹방이 유행인데요. 저는 먹방이 공영방송에까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채식 운동을 할 정도로 어린애들 사이에서 환경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우리나라 먹방 유튜버가 구독자가 1,000만이 넘고 한 달 수입이 5억이 넘는답니다. 돈을 벌어서 좋겠죠. 과연 그것이 무엇을 위한지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데이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4위입니다. 석탄 수입 세계 4위입니다. 밀가루 수입 세계 4위입니다. 이건 또 별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 산업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 다른 데이터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천만 톤입니다. 이건 스웨덴의 1년 배출량과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3대 미국 무기 수입국입니다. 우리나라 기후 예산은 국방 예산 4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 축산업, 우리가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를 배출합니다. 운송산업은 18%인데 우리는 운송산업만, 자동차만 모든 죄의 원흉인 양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이죠. 또 하나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연간 201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테슬라는 58만 톤입니다. 이게 경쟁력입니다. 이런 데이터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프랑스에서 2시간 반 이내 거리에서는 비행 금지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EU 국가에 따라 할지는 아직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도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요즘 이메일 많이 쓰고 있고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빅테크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클라우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지우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메일 지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더불어 요즘 뜨거운 인공지능 역시 천문학적인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 전기를 뭘로 생산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구분이 되겠죠. 인공지능이 분명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입장에서 저는 글 쓰는 사람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6배 정도의 칼럼을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챗GPT-4에다가 요청을 했죠. 이 6배의 원고를 A4 원고지 1배로 줄여달라 했더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맥락까지 이해하면서 줄여줬습니다. 무서운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은 원본이 없어지고 남의 걸 베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 이게 그냥 한쪽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환경과 에너지와 이런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하나하나 잡아가야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자동차 전문 기자로 37년째 일을 해오고 있지만 지금은 가장 최우선의 이슈로 환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든 이렇게 유튜브 파일을 만들든 환경을 최우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촌에서 6번째 생명체 대멸종 시대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최영석 인사이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